케이스. SK 건 많아. 롯데하고 SK. 일단 SK랑 알리라. 네, 많지. 보통 다. 아직 약은 안 먹는다 이게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꽤 자다가도 그런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이트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금융투자 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2023년도 제2차 산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금융투자 포럼의 사무총장 이영범입니다. 오늘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저희 포럼에서는 두 번째 산업토론회고요. SPI랑 같이 하는 행사로는 이제 첫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 부동산 금융 투자 포럼의 산업부 부회장이신 우리 리치협회 정병윤 회장님부터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병입니다. 제가 산업부 회장이고 부회장이 저도 헷갈리기는 진짜 되는데 산업부 회장님. 하여튼 저 김경환 회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런 훌륭한 자리를 빌려주신 세종 로펌에 감사의 말씀.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진짜 리치가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회장을 와서 리치가 엄청나게 잘 된 줄 알고 오해를 할 정도로. 근데 6월 지나니까 이게 막 금리가 뛰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10번 올렸더라고요. 금년에 3번 해가지고 0.5가 5.25가 됐더라고요. 미국 금리가. 우리도 뭐 3.5거든요. 3.75만. 그러다 보니까 리치가 그렇게 빨리 증가할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주식이 30% 이렇게 막 떨어지고. 최근에는 이제 금리 동결 이번에 6월 15일 날 됐고, 7월 달이 또 좀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서, 약간 리츠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좀 살아나고, 코스피랑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 금리 동결, 나아가서 금리 인하까지만 되면은, 리츠가 좀 옛날 모습을 다시 찾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리다 보니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돈을 어떻게 조달할까. 리츠는 이제 장기 계약도 하고 금리를 고정금리 이렇게 좀 달리 해가지고 한 경우도 있지만 역시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리파이낸싱 문제, 자금들도 문제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남아있고 많이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배성용 박사님하고 강희선 이사님께 이식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례랑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해외 사례, 국내 사례 이런 거 다 소개를 해드리니까 오늘 들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사실 주제는 고금리 경제 침체 시대의 리츠의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발표로서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부의 배상용 박사님으로부터 리츠 자금 조달 방안 및 해외 사례에 대해서 들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 발표로는 이지스 자산운용의 강희선 이사님으로부터 국내 리츠 자금 조달 사례 및 전망에 대해서 일단 발표를 듣고 서로 편하게 질의응답 또는 또 의견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대신증권 장기전략 리서치부의 배상용 박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증권에서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글로벌 부동산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상영입니다. 제가 한국 리츠와 이제 미국 리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리츠의 자금 조달이 주제라고 해서 이제 조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국에는 자금 조달의 비법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은 시가총액도 크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이렇게 실제로 종목들 열어보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대출도 받고 금리도 상당히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떤 비법이 있어서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우선 아쉽게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법은 없더라. 비법은 없고 한국 리츠 시장도 충분히 자금 조달은 잘하고 있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이슈의 정의 이제 제가 해놨는데요. 자금 조달 이슈의 핵심은 환경 변화, 결국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과거 전략의 변화 필요성이 생긴 거다. 이렇게 다시 재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리츠의 자금 조달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자금 조달 방법이 문제냐? 리츠 시장이 커진 지 얼마 안 돼서 AMC들이 자금 조달을 좀 잘 못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과거 레버리지 전략 이런 것들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파이낸싱이 한꺼번에 막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데 그런데 뭐 사실 한 2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신다면 그때 뭐 한 1년 만기로 고정금리로 그냥 했다라고 해서 그거가 뭐 나중에 너 이거 정말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이 좀 급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금 조달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맨 위에 이제 자산 매각부터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금 조달하면은 일단 뭐 아무래도 대출 리파이낸싱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이제 가장 1차적일 겁니다. 네, 그런 건데 그리고 이게 이제 실물시장 플레이어분들은 자금 조달을 자산 매각으로 연결시키실 수 없으실 건데 리츠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산을 매각해서 일단 그 매각한 자산에 껴있는 부채들이 자동으로 디레버리징 되고 그리고 들어오는 에쿼티가 있고 차익은 배당을 하고 그 에쿼티로 다른 대출을 또 디레버리징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산 매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1번으로 고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2발행, 그다음에 유상증자와 같이 이제 에쿼티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담보대출, 담보부 회사채, 그다음 그냥 회사채, 전단채 뭐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볼빙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냥 신용대출이 있는데요. 그럼 저도 이거 재작년까지만 해도 와 미국 리츠는 이런 거 하는구나. 근데 SK 리츠도 300억 신용대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례로만 본다면 미국에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너무나 짧은 기가 나네. 저희 금리 리파이낸싱 시작되고 이거 우려 시작된 게 이제 한 1년 되는데요. 1년 만에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자금 조달의 방법 측면에서는 국내 리츠가 충분히 다 보여줬고 다만 이 자금 조달 이슈가 크게 나타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용 전략, 레버리지 전략과 훨씬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뭐 실물을 뭐 매입 매각하거나 아니면 리츠를 운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당량의 주가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것들이 주가를 출렁이게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아까 회장님이 방금 말씀은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좀 이 시각화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미국 기준금리와 국고채 금리고요. 오른쪽이 한국 기준금리랑 국고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미국 같은 경우는 40년 만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실 SVB 사태의 핵심은 결국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걸 몰라서 국채 평가손이 이렇게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다른 자산 시장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왜 상장 시장에서 지금 리츠만 왜 이렇게 못 오른, 저도 실제로 세미나 다니다 보면 리츠 왜 이렇게 못 오르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그 한편에는 임계치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낮아진 기초 자산의 자본 환원율이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 보시면 미국 캡레이트 추이 보시면요, 뭐 미국은 오피스 뭐 안 좋은 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실 거고, 멀티패밀리가 어쨌든 전통적으로 캡레이트 가장 낮았는데. 뭐 멀티패밀리도 지금 그냥 저기서 대충 눈대중으로 캡레이트 올라간 것만큼 자산 가격 하락했다고 계산해 보시면 엄청나게 내려갔죠. 엄청나게 내려갔고, 거기에 레버리지 깠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에쿼티가 지금 이 순간, 본다면 에쿼티 굉장히 많이 깎였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한국 오피스 캡레이트입니다. 한국 오피스 캡레이트는 뭐,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뭐 강남에서 평당 5천을 넘게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오피스 시장인데, 뭐 그거는 어쨌든 실물 시장의 움직임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환경 변화의 핵심은 굉장히 캡레이트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이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부동산은 안 떨어지잖아요 라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왜 이렇게 실물 오피스 시장은 좋은데 리츠 시장은 안 좋아요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언젠간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실물 시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대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펀더멘탈만 좋으면 어김없이 롤오버 해야죠. 롤오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자산 괜찮으면 추가 에쿼티 부어서라도 이자 비용 내야죠. 어떻게 이렇게 헐값에 팝니까? 근데 리츠 시장은 어떠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른다는 소문만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시 또 거꾸로 보면 내려간다는 소문만 들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런 그림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리츠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LTV 비율이나 이런 것들 세팅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리파이낸싱을 잘 하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거를 뭐 예상하고 우리가 만기를 길게 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리츠 EMC는 부동산의 전문가지 금리의 전문가가 아니고 매크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정한 LTV 비율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부채의 단존 만기를 굉장히 분산을 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리츠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부동산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냥 채권을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그럼 그냥 채권을 사야죠. 금리 보고 리츠 투자를 할 거라면. 근데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도 저희 리츠는 좀 덜 떨어집니다. 이런 주가를, 그런 안정성을 보장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잔존 만기 같은 거를 좀 분산을 해놔서 금리 변동성 속에서도 우리의 배당은 일정 비율 나갈 수 있다.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한국 리츠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배당이 컷될 거라는 우려, 기초 자산이 가격이 꺾일 거라는 우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다들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제 점점 다들 이제 리파이낸싱 하면 그 배당이 얼마나 깎이지? 이런 관심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냐, 그리고 요번에 금리 얼마에 받아왔냐,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국내 리츠와 미국 리츠 주가입니다. 그냥 전체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리츠 그 시장 굉장히 크지만 그쪽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작년 한 해 내내 제 예상보다도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도 세미나 하면서도 좀 깜짝깜짝해서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국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떨어졌죠. 작년에 한 5월, 6월까지 괜찮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이렇게 크게 갖고 온 이유는 이 차트, 이 두 개의 차트가 어쩌면
정말 최대 리츠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에는 별 수가 없더라라는 게 주가로도 그냥 보여진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이제 섹터별로인데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왼쪽은 국내 리츠는 그냥 상장 이후 총 수익률로 놔뒀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차트인데, 이거는 국내 리츠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상장한 지 다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길어봐야 4, 5년 이러다 보니까 그냥 떨어졌냐 이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섹터입니다. 섹터인데 21년 말, 그러니까 작년 초 대비해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좋으니까 섹터가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프라도 많이 빠졌고, 주택시장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왜냐면 이게 미국 리츠 고점이요. 21년 말입니다. 되게 우연히도. 그래서, 주택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숙박 리조트는, 코로나 이후로 반등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좀 덜 빠진 이런 그림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나 섹터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도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롯데리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른쪽 상단 차트 보시면요, 이게 22년 2분기 말에 롯데리츠의 부채 만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조금 잘못 그었는데 아마 저때 가중평균금리가 2% 조금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딱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올해 됐을 때 5.05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변동도 좀 있어가지고 그때 좀 변하는데, 그래서 한 5%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 금리가 300bp 정도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배당이 최대 163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저는 106원, 108원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당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에 좀 아쉬운 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작년 7월부터 그때 롯데리츠 리파이낸싱 할 때마다 아마 저뿐이 아니라 리츠 시장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심지어 다른 리츠 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리파이낸싱은 언젠가는 올 거고, 근데 금리는 너무나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롯데리츠 어떻게 하다가 다들 관심이었죠.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날 리파이낸싱 했을 때 금리를 들었을 때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실물 시장 대비해서 너무 싸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실물 제 체감상으로 오피스 시장 선순위 대출보다 50bp에서 100bp를 늘 싸게 받아왔거든요. 이건 리테일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금 조달 측면에서 한국 리츠가 어땠냐라고 해서 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서울 오피스는 가장 안전자산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거기 선순위 대출보다 낮게 받아오면 그것도 마트 자산을 가지고 굉장히 저는 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는 롯데리츠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아마 한 3, 4천억 정도 리파이낸싱을 했는데 그걸 두 트렌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한토증권 WM 통해서 리테일에 풀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통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굉장히 세련됐고 다양한 방법을 잘 구가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담보부 회사채 이런 식으로 찍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상당히 큰 시장들 대비해서, 큰 회사들 대비해서는 신용등급이나 이런 데서 좀 불리한 감이 없잖아 있는데, 담보부 회사채 그것도 한티역 사거리에 있는 강남백화점 담보로 찍고 리테일을 풀면 잘 풀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좀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SK리츠입니다. SK리츠는 작년에 한 2분기, 3분기에 롯데리츠가 굉장히 세련된 걸 보여줬다면,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SK리츠는 한국 리츠가 자금 조달을 어디까지 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까지 쓸 수 있는가를 사실 다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고, 자산 편입해가지고 담보대출 5.07, 저거 레고랜드 사태 떠지고 나서기 때문에 저때 5.07의 선순위 대출 받아올 수 있는 플레이어들 없었습니다. 실물 시장에. 근데 5.07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에코티를 원래 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증자가 잘 안 됐죠. 잘 안 됐고, 그래서 무보증 회사채 전단체 끊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전환사채로 좀 풀고, 아직도 좀 풀어야 될 금액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신용도출도 중간에 한 300억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잘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되게 잘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이제 저도 제가 종목 세미나 하는 그 장표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진행 중인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찍고 그다음에 한 금방 다시 찍게 되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찍게 돼서 그거 다시 매입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잘했고 그다음에 전환사채를 받아간 투자자들도 괜찮다. 여기 나와 계신 이지스타사운용도 받아갔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도 받아갔고, 그러니까 그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투자자들을 잘 설득을 한 것 같다. 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자금 조달 결론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금융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딱 보면 엄청 매력적인 차트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차트인데요. 국채 단존 만기, 그래서 고점일 때가 8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리츠 전체의 가중평균 만기가 88개월. 엄청 길죠. 엄청 길고. 그리고 이제 장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3.2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저점이 3.2까지 내려갔고, 지금 장기 부채도 3.58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금리도 3.89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이게 제가 10년물 금리랑 한번 보면 한 4분기 정도 레깅이 됩니다. 4분기가 레깅이 돼서 반등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영향은 똑같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무보증 사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7, 8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는 일단은 상당히 역사가 좀 오래됐고요. 대형화됐습니다. 대형화돼서 지금 뭐 프로로제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코스피 들어오면 시총 2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가 좀 다르다. 그리고 근데 우리도 굉장히 무보증 사채 이제는 좀 별거 아니게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 하단 차트입니다. 증자 및 신규 상장 어땠냐? 그랬을 때 22년도에 상장 없었고요. 증자도 어쨌든 21년 대비해서 좀 크게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아쉬운 점은 저희도 주가 좋을 때 증자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뭐 이제 와서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꼭 주가가 좋을 때 증자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지라기보다는 원래 상당 시장에서 더 높이 평가받을 때 증자를 하는 거고요. 상당 시장에서 더 낮게 평가받을 때는 잠시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장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죠.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으니까 증자 덜 했고요. 21년도에 리츠 주가 사상 최고로 좋았으니까 증자 많이 했고요. 22년도에 다시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츠 자본 조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저기 회색이 ATM 인슈런스에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마통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통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채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그냥 개별 종목의 이제 부채들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거 2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보스턴 프로퍼티랑 SL 그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오피스 리츠고요. 보스턴 프로퍼티는 게이트웨이 도시들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안 좋은 도시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SL 그린은 뉴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리츠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최근에 이제 IR 자료들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유동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캐시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하늘색이, 여기는, 리볼빙 크레딧 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돈은, 3.2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제 캐시로 갖고 있고, 마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면 3.1빌리언이 갑자기,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리파이낸싱을 안 했고, 지금 뭐, 오피스 워낙, 미국 안 좋기 때문에, 아무도 리파이낸싱 해주려는 의지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저 정도 금액 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고민의 깊이가 다르죠. 리파이낸싱을 안 해주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저희 리츠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조금 이제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SL 그린입니다. 근데 SL 그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피스 업황은 사실은 미국 오피스 업황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계속 안 좋았는데 보시면 25년 만기가 좀 많고요. 27년 만기가 많습니다. 23년도에 만기 얼마 없죠. 24년도에는 리볼빙 크레딧 소멸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만기가 잘 분산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금 업황도 좋지 않고 주가도 좋지 않지만 여기 이제 재무 상황을 열어봤을 때는 요렇게 이제 좀 만기 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유동성을 확보를 해놨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니치의 워너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러 좀 부채 현황이 제일 좋을 것 같은 그런 리츠를 갖고 왔는데 만기가 이제 굉장히 잘 분산되었죠. 2033년까지 10년치 만기 상황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2033년 이후에 만기가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장기로 이제 빌려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정평균 금리조차도 낮다. 근데 저거는 이제 일단은 저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프로스라는 회사가 업황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누적된 크레딧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자본시장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리츠는 저렇게 장기적으로 자본 조달 잘 하던데 라고 이렇게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쿠팡이 왜 나스닥에 가서 60조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60조 받을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장기로 무언가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해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 프로시스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리츠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부채 현황이 좋을 것 같은, 가장 교과서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자금 조달은 리츠 운용의 전부가 좀 엮여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리츠 전반의 장기적인 운용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지금 굉장히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 중에서는 실제로 만기도 굉장히 잘 분산되어 있는 리츠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았던 리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요번에 좀 예상치 못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지향하면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리츠들 중에서도 약간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현금 좀 유보하고 있는 리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리츠들이 배당간액이 전부 배당합니다. 근데 저도 되게 아쉬워서 질문을 하면 투자자들이 그걸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더 성숙해야지 가능한 거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당간액의 90%는 너무 빠듯하십니다. 그러니까 운용을 맡겼는데 90%는 무조건 배당하라고 하면은 요거는 너무 빠듯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열어줄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리고 만기 분산 가장 교과서적인 레버리징 전략입니다만 저는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1년 후에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거의 확실하는데 운용력이 굳이 만기 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분산하면 할수록 좀 안정적인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신용등급 높게 받고 그다음에 그린본드 해가지고 금리 낮추고 이거는 당연히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는,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이건 너무나 이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리츠 시장에서 자금 조달에서 문제를 놓느냐 안 놓느냐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츠들이 받아오는 어떤 부채의 금리나 그런 방식 이런 거에선 저는 문제를 못 느낀다. 근데 주가에서 문제를 느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잘못 말하면 이게 이제 리츠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들릴까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실물 시장에서 지금 운영 수익률 있잖아요. 거의 2%도 안 보잖아요. 심지어 안 놔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산 매입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장을 배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리츠 시장의 어떤 투자의 저변이 아직 좀 넓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주주들 가치를 제고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히 노력해야 되지만 저는 약간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리츠 AMC의 어떤 좀 장기적인 전략 이런 것들이 조금 덜 드러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자금 조달에 있어서 오히려 저는 좀 핵심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예, 추가적인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발표 연달아서 들으시고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파트 강희성입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저는 약간 국내 시장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자금 조달 사례와 향후 어떻게 또 나아갈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K리츠 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뭐 시가총액 8조 원 정도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 대비해서는 한 0.4% 정도여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보통 최소 한 2% 시가총액의 그 주식시장의 2%를 차지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18년도에 정부 정책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래도 상장한 리츠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시가총액은 한 3,800억 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리츠 시장 발전 시기에서 우리나라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를 글로벌 시장에서 어디에 있느냐를 봤을 때 저희는 선진국이 굉장히 리츠 시장에 성숙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특히나 어떤 위탁 관리 리츠 위주로서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고 보통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이 위탁 관리 리츠로 굉장히 성장한 국가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런 위탁 관리로 시작을 했지만 자기 관리로 많이 넘어간 굉장히 가장 성숙된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유럽이 한 그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각각의 위탁 관리 리츠나 자기 관리 리츠의 어떤 자본 조달 방법도 조금 다르고 그 자율성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유상증 계속해서 자산 규모를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아마 유상증자가 계속되고 그리고 또 자본 구조도 다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한국 상장 리츠별로 저희가 한번 자금 조달 예상 일정을 한번 작성해 봤고요. 아무래도 그 18년도부터 상장을 했다 보니까 또 특히나 펀드가 보통 그런 펀드 만기에 이렇게 대출을 맞추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이건 영속형 베이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만기를 짧게 가져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구조가 굉장히 단기로 짜여져 있고 만기 분산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리파이낸싱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몰려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국면에서 각 리츠별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지금 롯데리츠나 이리츠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 현금을 그 배당 삭감하는 것들을 좀 상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리츠코크랩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재원을 전체 배당하지 않고 법인세 면제되는 구간까지만 배당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향후 배당 재원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NH올원이나 ESR 캔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산 매각을 해서 특별 배당은 향후 삭감되는 배당 재원에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 그 매각 이익에 대해서는 매각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고 매각 재원, 그러니까 매각 원금에 대해서는 이제 부채 상환에 혹은 선매 그 건에 대해서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SK리츠 같은 경우는 일단 자본 구조를 좀 다양화시키면서 최초로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또 향후에도 뭐 증자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신한알파도 증자를 이미 시행을 했고요. 자산 매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국면을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런 초기 단계 그런 한국 시장에서 부채 조달 방식이 아까 배상원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진화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리츠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부동산 펀드랑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담보대출 위주로 이루어졌었고, 뭐 선순위 담보대출이나 뭐 중후순위 담보대출까지 끌어당기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산 규모를 확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식이나 수익증권 담보대출까지도 활용을 했고요. 네, 이랬을 때 사실 이 대출 금리라는 것 자체는 이제 자산 레벨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측정해서 주요 뭐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담보 금리를 받는 건데, 이제 다음 2단계로 가는 것이 이제 회사 차원에서의 어떤 회사채 발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금 대기업 스폰서 리츠들 위주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자금 조달 방식으로 보이고 있지만, 사실 대기업 계열이 아닌 경우에는 아직도 사실 사채에 대해서 시장 수요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금융 사채 지금 신용 등급도 받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수요도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 5천억 원 이상이면 신용 등급 평가 의무가 지금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사채 같은 경우 민평금리 기준으로 해서 좀 담보대출 금리와 다르게 민평금리 기준으로 이 섹터나 혹은 수급이 적용된 그 스프레드가 적용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담보대출과 이 회사채 금리가 결정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여기서 또 한번 넘어서서 이제 지금은 메자닌까지 보고 있는데, 사실 메자닌 같은 경우에 해외 리츠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 리츠가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금리 상승이라는 그 환경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떤 메자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도 정관에 저런 전환사채, 그리고 뭐 상환우선주 같은 경우를 대부분 다 적용을 시켜놓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SK는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했고, 다른 리츠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부채 조달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봤을 때, 사실 뭐 저희 전망이라고 한다면, 사실 회사채에 대한 게 더 커져야 된다. 그래야 자금 조달에 대한 그 플렉서빌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담보대출보다 뭐 사채금리랑 비슷하거나 혹은 사채금리가 지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미국 리츠나 그런 다른 그 해외 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채 금리가 가장 낮고, 이게 가장 그 편한 그 자금 조달 수단이고, 그 다음에 담보대출, 그런 식으로 그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담보대출, 그 다음에 우선주, 뭐 이런 식으로 일드의 그 높이가 수준이 정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회사채 수요가 아직 미미한 시장이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가 약간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측면은 아직은 회사채가 좀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리츠는 회사채 발행에 니즈가 많으나 실제 회사채 채권 투자자들의 니즈는 사실 아직 크진 않고, 아직 채권 투자자들의 유니버스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리츠 자체가. 그리고 또 발행에 대한 트랙 레코드가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저변이 확대돼야 되겠다라는 니즈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리츠의 자금 조달은 사실 그 나라의 캐피탈 마켓 상황과도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미국처럼 그런 사채 시장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는 회사채가 뭐 그런 언시큐어드 뎁 자체가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파생 상품으로 다시 재구조화되면서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만큼은 아니어도 사실 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리츠 사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학습이 되고 좀 투자 경험이 생기는, 그러면서 투자 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어야 되는 좀 환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리츠들이 이제 뭐 신용등급 혹은 담보부 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받아왔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츠는 굉장히 그 회사채 발행을 하고 싶은 공급의 니즈는 크지만 아직 회사채 시장의 수요는 그만큼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채 발행 사례 보시면은 롯데리츠, SK리츠, JR이 했었고, 또 최근에 좀 있었던 게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에서 ESG 채권을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서 200억 수익률이 6.3% 지금 A- 등급인데 6.3% 나타나면서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금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신용등급의 평가 요소를 보시면은 부동산 자산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가 그래서 이 리츠들도 자산 규모를 키워야 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있고요. 그 외에는 그런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자 비용에 대한 상환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평가 등급의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상장 리츠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SK 리츠가 최초로 발행을 했었고 실제로도 시장 수요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표면 이자율이 4.4%, 3.5, 4.5 이렇게 되어 있고 1년 뒤부터 전환이 가능하고 2년 뒤부터는 옵션 실행이 가능한 그런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옆에 오른쪽 차트 보시면 유상증자 하고 나서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CB 발행하고 나서는 사실 그다지 주가에 영향을 받진 않았고 2회차 CB 같은 경우 저렇게 좀 주가가 올랐던 경우는 글로벌 편입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CB 발행에 대해서 주가 영향을 크게 보이진 않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희석률만큼의 어떤 주가 하락을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발행 조건도 굉장히 다릅니다. 시장 수요가 훨씬 더 커져주다 보니까 전환 프리미엄이 적어도 10% 이상씩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희석률 같은 경우도 적어도 10% 정도, 10% 초반까지 보통 10%도 사실 굉장히 좀 높은 비율이고요. 보통 10% 미만으로 그런 희석률을 보이고 있고. 사실 그리고 전환사채 발행하는 리츠들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전체 30개 뭐라고 하면 5개 이 정도. 그렇게 많은 발행 사례를 볼 수는 없으나 발행 조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한국이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측면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일단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좀 열리는 윈도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사실 전환사채 발행이 사실 희석률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그다지 향후에 특히 뭐 유상증자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 해야 될 때 그렇게 주가 상방을 좀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어느 정도 희석률을 가이드라인을 가져가면서 전환사채 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런 측면을 또 주주들도 인지하고 있고 저 AMC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이 회사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물론 쓸 수 있으나 물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고요. 오히려 회사채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AMC 니즈도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방금 뎁 파이낸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에퀴티 파이낸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리츠들이 유상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이랑 3자 배정을 많이 사용을 했고 사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굉장히 좀 그 신주인수권 상장 및 이런 그 청약과 그 주주 배정 이후에 실권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까지 그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좀 외부의 어떤 요소나 요인들이나 이런 내부적인 코퍼레이트 이벤트에 의해서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리츠들이 에퀴티 파이낸싱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이런 할인율이 한 5%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진이 3자를 정해서 그냥 바로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 소요 일정이 한 달 미만이고 발행가액이나 이런 시장 수요 같은 거 몇 주 만에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 임팩트는 적지만 어찌됐든 좀 기존 주주 입장에는 희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고요. 3자 배정은 의무 보유 확약 보통 1년을 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주 배정 위주로 유상증자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렇게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규모가 커진다고 보면 굳이 주주 배정으로 갈 건 아니고 뭐 일반 공모도 적극적으로 아마 일반 공모나 3자 배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NAV 프리미엄일 때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물론 있지만 일반 공모나 3자 배정도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일단 회사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희석 비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도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생기는 그런 긴 기간 동안의 주가 영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적은 금액이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일반 공모나 3자 배정으로 진행을 하고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거의 며칠 만에 다 증자가 해소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NAV 프리미엄인 경우에는 사실 보통 이게 이 트렌드를 보면 저렇게 그 주가 자체가 내재 가치보다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이 리츠의 규모가 어느 정도 좀 꽤 크다고 봤을 때 일반 공모나 3자 배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석 효과가 훨씬 좀 임팩트가 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유상증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에퀴티 파이낸싱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디스카운트가 크게 되어 있을 때는 사실 주주 배정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할인율도 저희는 보통 통상적으로 5% 하지만 10% 이상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주주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NAV 밸류에이션에 따른 이 조달 방식은 사실 저렇게 프리미엄일 때는 증자를 적극적으로 해라. 물론 주주 배정도 좋지만 일반 공모나 3자 배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디스카운트 되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사실 가장 좋은 건 사실 자산 매각을 해서 캐피탈 게인을 다시 나눠주는 방식이 좋은 거고 매각 원금에 대해서도 사실 물론 다시 뭐 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자산을 갚을 수도 있고 또 자사주 취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취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취득하고 나면 6개월 동안 유상증자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은 뭐 좀 한국 리츠에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리츠가 아까도 운용 전략, 그러니까 에퀴티 파이낸싱이 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운용 전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한국 리츠 약간 배당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사실 배당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많이 소통을 하는데 사실 주주들 사실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스탠스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토탈 리턴을 추구하겠다. 이런 식의 그 소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배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NAV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NAV 그로스를 가져갈 거냐라는 저런 그 자금 조달을 활용해서 NAV 그로스를 가져갈 거냐라는 것도 전략으로 소통을 하고 IR로 많이 해주시면 사실 훨씬 더 좀 주가의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상증자 했던 거 최근에 신한알파에서 했던 그 주가를 보시면은 확실히 그 주주 배정 유상증자 시에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약간 그 매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신주인수권 플레이를 하는 그런 측면을 보이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리츠 AMC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원하는 금액만큼 자금 조달을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좀 우려사항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번 4회차 유상증자 보시면 6,100원에서 5,200원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신상장하면서는 6,200원까지 또 다시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런 그 주가의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방금 뭐 뎁하고 에퀴티 파이낸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이제 한국 리츠가 더 커지게 된다고 하면 그런 뭐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떤 자금 조달 이게 자금 조달까지는 아니겠지만 같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매니지먼트 피를 또 리츠가 수취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또 부가적인 매출 수단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또 자산 매각도 어떤 자금 조달의 하나의 카드로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 산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네. 잘 되니까, 어쨌든, 원래는 그 SPI의 공동제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 저희 각본상, 각본상 이제 이 질의응답에 대한 진행은 SPI 우리 김 에디터님께서, 김시모 에디터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질문 해주시면은 제가 더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해주시고 없으면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두 분한테 각각 있는데 아까 뭐 미국 시장 말씀하시면서 배상영 박사님 그 회사채 중심으로 이제 자금 조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시비 발행은 거의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비가 약간 좀 우리나라 최근의 흐름과는 다르게 혹은 뭐 싱가포르도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비 발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강희선 이사님께는 아까 전에 그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오늘 자료를 보긴 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6% 중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리츠 시장에선 지금 그린본드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들 보고 있는데 이게 강 이사님께서는 해외 쪽도 리서치 같이 하시니까 그린본드 그러니까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건 쇼스열 본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채권의 약간 메리트랄까? 그리고 앞으로 쪽 ESG 채권 쪽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비 반응이 많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강 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뭐 아예 해외에서 시비 반응 자체를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 미국 시장만 보다 보니까 시비를 거의 뭐 접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리츠들 위주로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거기서는 이제 그 담보 대출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사실 미국 리츠의 기초자산의 특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뭐 트렌드가 좋은 프라임 자산을 갖다가 상장해서 더 좋은 주가를 받겠다가 이제 한국의 리츠들의 어떤 지금의 트렌드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개발도 같이 하니까요, 자기들이. 그냥 실물 시장 플레이어들이 좀 많이 안 하는 거. 그런 것들 모아서 우리는 상장 시장에서 더 높은 밸류 받겠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셀프 스토리지도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뭐 월배당으로 흔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독 상가라는 게 번화가에 있는 상가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 자산을 딱 한번 사진만 보시고 딱 생각을 해보시면 거기 담보대출 했을 때 좋은 금리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자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라도 회사채가 많다. 근데 이제 뭐 예를 한국 시장으로 옮겨오면 이런 거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한 800개, 1000개 단지 정도를 모아가지고 시가총액 2조 원에 상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리츠는 아마도 왜냐면 거기는 뭐 지방에 있는 단지 내 상가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러면 그거 담보대출 받는 것보다는 회사채 찍는 게 훨씬 금리가 낮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채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낮다는 거는 그 리츠가 뭐 그렇게 이렇게 직선화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 리츠에 대해서 시장에서 신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받는다는 거는 그냥 누가 론만 신뢰해주고 에쿼티에는 신뢰 안 주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CB를 발행하는 것보다 유증을 하는 게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과 어떤 시장의 차이 때문에 이제
회사채가 그냥 무담보 회사채가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회사채 6.2% 요거는 사실 그린본드라고 하고 있고 뭐 사실 금리가 보통 해외에서 그린본드 발행하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싸대요. 왜냐하면 그 목적으로 조성된 펀드 이런 것들에서 사기 때문에 물론 그 돈을 받은 리츠도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ESG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펀드 투자자도 그 ESG 펀드에서 담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금리에 대한 그 메리트 있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저도 들어보니까 한국은 아직 그런 정도의 그런 ESG 뭐 문화 아직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ESG 그린 본드지만 사실 금리 메리트는 없었다. 금리는 그냥 이 금리다. 그리고 아까 대기업 계열사 회사채는 굉장히 좋은 금리로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그런 그 외의 리츠들은 이 금리에 있어서 아직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약간 특히나 그런 아직 뭐 채권에서 이 금리에 형성되는 섹터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건설 섹터 이런 걸로 그냥 동급 처리되면서 그냥 이렇게 금리가 좀 높게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 리츠들이 발행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되고 그래서 채권 투자자들의 유니버스에 들어가야죠. 많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끔 그게 좀 저변이 확대돼야 분명히 담보대출보다도 회사채가 낮아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그 환경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예. 예. 저는 부금투 부회장 맡고 있는 김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상영 수석님께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현금률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LTV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관심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는 상장 리츠가 LTV가 한 60% 정도 되는데 미국은 아까 발표하신 걸 봐도 시가 기준하면은 50% 이하인데 물론 이제 금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느 정도 LTV가 적정할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이제 만기 구조도 아까 발표해 줬는데 우리나라 지금 상장리츠 만기가 보통 그러니까 자금 조달 부채 만기가 뭐 3년 거의 이내인 것 같아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발표하신 걸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잔존 만기만 해도 8.8년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물론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뭐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오히려 짧게 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정 만기가 어느 정도 그 숫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는데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LTV는 평균 60%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게 뭐가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신한알파 리츠가 거의 실질적으로 70% 가까웠을 겁니다. 그다음에 롯데리츠가 5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한테 잘 알려진 리츠들 중에서는 이런데 이게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냥 커뮤니케이션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한알파 리츠가 70% 했는데 금리가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23년, 뭐 24년도까지 LTV 60% 수준까지 내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주들한테 깜짝 놀래키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은 우리 LTV 전략 금리 오르니까 수정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다들 아시듯이 캡이 많이 내려오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니까 이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우니까 요즘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물 시장에서도 에코티 비중을 많이 늘리는 추세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뭐 실물 시장에서 하나 그냥 일몰일사 펀드나 리츠 하시는 분들이야 그때의 자금 상황 딱 그 시점에서 설정할 때 클로징할 때의 자금 상황 맞춰서 하는 거지만 여기는 이제 영속형으로 계속 가는 거라면 뭐 예를 들어 연초가 됐든 뭐 반기 한 번이 됐든 뭐 금리 레벨이나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우리는 지금 적정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70% 유지합니다. 왜 유지하냐? 저희 내년에는 금리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주주한테 주면 주가로서 이제 시장은 응답을 할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70% 높은데 낮은데 이런 거죠. 그리고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도 뭐 요새는 롯데리츠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금리가 한 100bp 더 떨어지면 롯데리츠는 LTV 50%밖에 안 되고 이거 잘하면은 그냥 추가 레버리징 해서 자산 편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다만 이거를 지금까지 50% 유지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놀래키지 말고 요거를 이제는 금리가 많이 내려갔으니 우리는 LTV를 60%까지 열어놓고 적정한 시점에 자산을 편입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나운싱을 좀 해주면 그런 게 좀 시장에서 그게 좀 더 화두가 돼서 적정한 지금 LTV가 어느 수준인가 이런 것들의 컨센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각 AMC마다 자기네 적정 LTV를 말씀을 어나운싱을 해주시면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커뮤니케이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해지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기 구조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숫자로 말하라고 하시면 한 3.5년 이렇게가 현실적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실 대출이 시기가 잘 안 뽑히잖아요. 그럼 그런 현실적인 점들 고려했을 때 한 3년 좀 넘게 가져가고 다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만기를 분산을 해서 3.5년이냐 만기가 그냥 우리 대출이 전부 다 3.5년 후에 한 번에 돌아오느냐 요거의 문제가 이제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아마 3년에서 4년 정도가 그래도 좀 분산해놓고 5년짜리로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현실적인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중환입니다. 몇 가지 이제 두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네, 굉장히 이제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 처음에 내가 이 리츠 신용평가 등급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이 시장에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그 도입을 했는데 그 결과로 오늘같이 이런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고, 시기 발행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을 리츠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하는 어떤 이런 시장이 열린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책의 중요성이 참 필요하다라는 일단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약간 이제 질문보다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차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배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리츠가 장기적으로 대출에 대한 차입 전략 자체를 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는 금리 전략과 하나는 유동성 전략을 배분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사들이 장기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자기 운용 자산 자체를 장기 자산과 단기 자산을 믹싱해가지고 잘 평균 가중 조달을 금리를 결정하듯이 리츠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런 전략이 마련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하나는 그것들을 투자자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그 가교 역할이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증권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레포트나 또는 어떤 이런 리츠를 보도하고 홍보한 어떤 이런 기관들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알리는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에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대출 전략과 이제 유상증자 전략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약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유상증자를 할 때는 우리나라 리츠의 대부분의 유상증자가 새로운 양질의 자산을 편입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거든요. 결코 현재 있는 주가가 빠질 위험이
이유가 발생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뭐 우리 저기 황선 대표님 이상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새로운 뭐 신조어 같은데 신주 인수권 플레이라는 어떤 이런 형태를 통해서 기존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어떤 이런데 그 부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느냐라는 고민인데 지금과 같이 리츠를 일반 상장부 시장에 있는 유상증자의 절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것을 유증을 하는 절차를 마련해 줄 거냐 아니면 이 유증의 절차의 단계를 굉장히 단축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제3자 배정 자체가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하고 한 달 내에 그 모든 것이 자금 조달까지도 끝나고 실적으로 1년 동안 뭐 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주가에 미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석을 참고해 봤을 때도 이 유증을 발표하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게 종료되는 기간 자체를 지금 현재에서 한 절반 이상 줄여둔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좀 문제는 좀 없어지지 않겠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인데 그 불합리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그냥 왜 좀 넘어가는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서 원래 이 발행가액 산정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철폐가 됐고 사실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절차는 구 규정을 그냥 관례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나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리츠는 유상증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다른 일반 기업이야 가끔 하는 일이지만 리츠는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구규정이긴 하지만 규정을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게 신주 인수권을 나와야 되고 배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주주 명부 확보되고 신주 인수권이 배정이 되고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상장도 해야 되잖아요. 상장해서 거래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실권에 대해서는 공모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하긴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한 달. 그 절차의 네. 과정은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가격 결정이 문제인 거죠. 이제 1차 가격 결정, 2차 가격 결정. 이게 사실은 이제 가격 결정하는 그 기관의 구조를 굉장히 단축시켜줘서 하는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주주 배정과 제3자 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한동안 아까 우리 강희선님 동일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리츠 자체가 굉장히 좀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제3자 배정을 하는 것이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가 없느냐라는 어떤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있을 때는 제3자 배정을 강력하게 못하도록 했었고 진짜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제3자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도 사실은 후보 입장은 약간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은 한동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AMC들의 자산 운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할 때 두 분이 공통이 이제 말씀해 주신 공통 분모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자산 매각을 통해서 배당을 하다든지 이런 거였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을 상시에 자산 매각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 제값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이제 못 팔고 내가 우리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 것이 이게 올바른 전략이냐. 자, 어떻게 보면 되려 리츠 AMC에 대한 어떤 그 AMC의 전략 자체가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대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 예측이 돼 있을 때 사전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이러한 그게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어떤 그런 이제 운영 전략 자체를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더불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우리 박사님 말씀에 이제 대출의 구조는 무슨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실물 자산의 평가 자체가 잘못되어서 잘못되거나 실물 가치가 떨어져서 사실 리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실물 자산의 평가에 관련된 부분도 좀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투자사법에는 실물 자산, 그러니까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시가 평가를 얼마마다 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를 뭐 장기적으로 1년 동안 두고 3개월 단위로 탁상 평가를 하든 어떤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나 또는 캡이나 또는 뭐 비교 사례나 등등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그 시장의 우려만큼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그것을 또 잘 알리고 하는 시스템이 좀 잘 연결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실질 가치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물 자산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우리 해외 투자 펀드들 있잖아요. 우리 거꾸로 뭐 30%, 40% 깎아버리니까 지금 뭐 EOD도 아닌데도 이제 뭐 유증을 하든 아니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물 자산 평가 도입돼서 뭐 실제 가치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제 괜찮은 자산이 아예 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마이크는 없지 마이크 온 김에 아까 제3자 배정 한 건 게 이지스 레지던스를 작년 여름에 한 거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주주 가치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뭐 이지스 계신 그 당시에 제3자 배정을 결정한 이유가 뭐 어떤 급박한 이유가 있었는지 단순히 절차상의 이슈였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니어서. 사실 저는 제3자 유증이 뭐 꼭 안 좋다라고 보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래도 나은 거는 이제 회사 규모, 그러니까 그 리츠의 규모 사이즈가 커졌을 때 임팩트가 덜할 때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나 사실 제3자 배정이라는 거는 주요 주주를 데려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이런 해외 리츠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이 굉장히 호황일 때는 제3자 배정을 하면 오히려 주가가 엄청 올라요. 그래서 원래는 희석이 되기 때문에 데려가야 되는데 제3자 배정을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이 어떤 이 사업권이 있어서 여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승인하는 주주를 데려온다. 자금을 바로 투입한다. 이런 개념이고 신규 포트폴리오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호재가 되면서 제3자 배정을 하면 할수록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3자 배정이 무조건 뭐 부정적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지스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사실 주주의 리츠 AMC 측면에서는 주주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의결을 해주는 그런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지분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3자 배정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7월이니까 뭐 개념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잘한 거네요. 비싸게 들어갔죠. 네. 네, 뭐고 어쨌든 뭐 주주 가치라는 게 뭐 가치도 있지만은 의결권이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에서 이제 표자는 계시지만은 이제 이 아까 주주 배정 이 절차가 규정에 있는 거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아니면 좀 현실에 맞게 이런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게 좀 그 수월하게 될 수 있으면은 뭐 다양한 우리 자금 조달 좀 뭐 마켓에서 오는 거 자체에서는 막을 수는 없지만 절차상 그 단순화시켜서 되게 탄력적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증자 배정, 그 주주 배정 증자 같은 경우 아까 기간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게 사실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뭐 정책적으로 이거를 개선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나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막 늘상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 전혀 없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시키면 움직여요. 이거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돼야지. 그게 좀 주세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거를 이슈화하고
그래서 좀 뭐 질의를 하든 뭐 토론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뭐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유 비슷하게 돼 있더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주가 가치를 막 억지로 떨어뜨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슈화하고 해결을 해 나갈 거고, 아까 저기 자산 가치는 재무제표할 때 뭐 참고 자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굳이 뭐 돈 많이 드는 방식 말고도 뭐 거래 사례라든가 뭐 임대료 수준 지금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추산해서 하는 표준화된 양식 가지고 어떻게 참고 자료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뭐 국토부랑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뭐 부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국토부에서 내년 그 예산을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조사. 그럼 거기에 끼워달라고 내가 할 테니까. 거기서 어떻게 좀 이렇게 살짝 껴가지고, 예. 아니면 표본이나 표준을 좀 이제 상장 리츠 별도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만약에 비용의 문제라면. 그다음에 그 아까 우리 저 강인선 이사님 굉장히 좀 쓱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파생상품 시장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의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분을 제가 기억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게 이제 리츠가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 발행은 하는 이즈는 많은데 그 소화해낼 곳은 별로 없다. 이제 이런 건데 결국 우리 이제 자본시장에서 그 회사채를 소화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제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사실 기관 투자 증권사가 기관 투자 판매하는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보면 리츠의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뭐 전용 사모펀드를 하나 뭐 운용한다든지. 예. 만약에 우리 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 자체가 진짜 굉장히 그 양질의 회사채고 선순위채고 뭐 막 어떤 이런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 조금 더 뭐 이런 이제 뭐 깊게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 리츠가 발행하는 회사채만을 투자하는 리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뭐 어떻게 보면 앞단에서 풀어나가는 문제를 좀 만들어 본다든지. 예.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자본시장에도 굉장히 파생상품 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미싱되어 있는 그 원자재로 들어가야 될 자재들 중에서 리츠 부분 좀 특화시키는 쪽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뭐 하나의 좀 필요한 파생상품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혹시 질문이나 의견 말씀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저 마이크를 켜시고서 잠깐만요. 네. 조정문 사장님. 아니시라. 네. 저는 흔드시길래. 네. 마이크를 켜시고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끄시면 그냥 안에서 여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회사채 발행한 건 롯데하고 지금 SK 소위 말해서 앵커리티가 있는 것만 가능하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규모가 엄청 커지면 가능하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이외에는 회사채 발행 자체가 아까 레이팅 효과표 보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자금 조달에서 회사채 이외에 현재 뭐 이런 그 고금리 또 아무래도 떨어져도 중금리 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그 자금 조달 방식이 뭐 담보대출 말고 뭐 이런 뭐가 어떤 게 더 가장 좋은 건지 좀 그냥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해 주시면 앵커리지가 아닌데. 우선 뭐 담보대출을 해야죠.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뭐 리서치를 이제 부동산인지 저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채권 시장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약간 그때 그냥 하나 이제 롯데리츠가 그때 WM으로 풀 때 생각을 해보면요. 저 그때 약간 오 이거 되게 묘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분들은 마트 대출 잘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백화점이긴 했습니다. 담보보 회사채를 찍고 WM으로 풀 때는 롯데 어쨌든 롯데마크는 들어가 있고 땅은 어딨냐 이랬는데 한티역에 있다, 강남 한가운데 있다. 먹힐 수 있겠다. 근데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워낙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한 1년 동안 나오는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냥 부동산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리츠인데 자산은 뭐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WM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요가 있냐 없냐를 당연히 IB 부서에서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리테일을 풀 때도 리테일 쪽에서도 심사를 다 받아야 되고 이러지만 그런 식으로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자분들은 회계집과 여기에 이제 자본 구조와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보시지만 WM을 풀 때는 일단 직관적으로 저는 땅이 담보로 잡혀 있다라는 거에 좀 더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좀 약간 거기에 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시잖아요. 저희가 전세 들어갔을 때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길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작년 그 롯데리츠 담보부 회사채 풀 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막 부동산 쪽에 좀 발을 담그신 분들이야 이제 뭐 다들 뭐 어떤 운용사가 어떤지 아시지만 일단은 채권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잘 모르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제가 볼 땐 크레딧이 차라리 기초자산 크레딧이 제일 높을 수 있는데 그걸 회사채랑 엮었을 때 그런 식으로 풀릴 가능성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저도 근데 이 사채를 이제 회사채 유통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도 저도 너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방금 부사장님이 그 롯데리츠랑 뭐 SK리츠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걸 취재를 많이 하고 기사도 많이 썼었는데 사실 둘이 거의 회사채 시장에 자주 나오고 잘 되는 이유는 저는 AA 신용 등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리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 A급이고 그리고 BBB급도 있고 근데 A급 회사채 같은 경우는 사실 리츠만이 아니라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도 되게 회사 시장에서 이제 수요 찾기가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고 하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D&D 플랫폼 리츠도 원래는 이제 회사채랑 브릿지론이랑 같이 하다가 최근에 기사가 났죠. 브릿지론으로만 하기로 했다고.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기준금리 공개를 했지만 이제 하반기에 추가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회사채 시장이 약간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채 계획도 접었는데 D&D가 A 마이너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강 이사님 말씀하셨던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도 제가 듣기로는 원래는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많았었고 좀 더 조건이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A급 시장, A급 회사채라는 약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많이 말씀하셨지만 리츠가 일단은 신용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게 그게 뭐 중장기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게 약간 선행이 돼야지 회사채 같은 경우도 좀 더 활발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는 지금 상황에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뭐 되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브릿지론이랑 담보대출로 차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SK리츠나 롯데리츠를 빼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삼성이나 하나 같은 경우가 이제 나중에 자금 조달할 때는 같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 생각은 그렇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원래 각본은 10시 반을 넘어야 되는데 줌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다양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협회 통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 두 분께 별도로 또 질문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 안 나시는 질문 있으시면은 다음에 질문하시면 하고요. 오늘 각본과 달리 돌아갔는데요. 어쨌든 산업토론 2차 산업토론회를 마쳤고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9월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할 테니까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발표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서 기념 촬영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항상 남는 길 사진이기 때문에 기념 촬영하시고 저희 마치고 나서 조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층에 온도보노라고 그 멕시칸 간단한 음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간단하게 간담회 형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네, 조금 더 설명 주시죠. 네, 몰라요.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손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는 두 거예요. 저희 너무 많이 생산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한 대시를 좀 하고 있는데. 계속 보고. 시장